자, 오늘은 이중섭 작가의 작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나혜석까지 살펴봤었죠. 나혜석 작가의 작품까지 살펴봤었고, 그 작가의 일대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화가들 중에 이제 고이동과 나혜석 같은 경우에는 서양 미술,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서양화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처음에 시도를 했었던 그런 작가들이고, 이상범하고 변관식 같은 경우에는 전통 미술을 기반으로 한 그 작품들을 제작했었던 그런 작가들이었는데, 자, 오늘 살펴볼 이중섭이라는 작가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접해봤었던, 이게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제 생애라든가 작품에 대해서는 국어 시간에 뭐 국어 교과서, 뭐 문학이나 이런 교과서에서도 많이 나오던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유체 물감으로 주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자, 지금 보시는 요 흰소라는 작품도 이렇게 목판에다가 한 겁니다. 나무판 위에다가 유체 물감, 우리 지난 시간에 유체 물감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들었었죠. 그러니까 기름 성분을 매체로 한 그런 물감들을 이제 사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제작을 한 건데, 건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아주 견고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 재료를 보시면은 나무판에 유체, 그 다음에 뭐 크기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1953년에서 54년도에 제작을 했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중섭은 사실은 정말 소를 많이 그렸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에 관련된 그런 주제들도 많이 그렸지만, 소를 이제 많이 제작을 했었고, 조금 이제 그 사실적인 느낌보다는 좀 거친, 약간 단순화시켰지만 그 거친 그 역동성이 드러나는 그런 필치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작품을 제작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요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그 흰소 같은 경우에는 화가의 자화상이자 한민족의 표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시대적 배경하고 맞물려서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 당시가 이제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식민지 시대 때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그런 울분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근데 뭐 화가의 이제 삶을 또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자화상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면에서. 자, 그래서 뭐 이게 소가 지금,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표정이나 이런 형태를 봤을 때는 좀 뒤틀려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 그리고 표정 자체도 좀 썩나 있는 듯한, 화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씩씩거리는 그런 느낌인데, 자기 자신이 이제 괴로운 그런 이제 현재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좀 괴로운 그런 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뭐 요런 비슷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황소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이 이제 35억에 경매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치가 되는 그런 작가고, 사실은 뭐 가치로 따지자면 사실 돈으로 헤아릴 수가 없겠죠,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요 작가의 흰소를 봤고요. 그 다음 작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중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이중섭의 또 다른 작품 춤추는 가족입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이 1번 작품이 이중섭이 제작한 작품이고, 이 옆에 있는 작품이 야수파라는 이제 유파에 속하는 마티스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아니더라도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그런 흰소와 같은 작품들도 이제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작품 두 개를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쌍둥이처럼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개가 형태라든지 구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하고,
그 색깔 필치는 사실 그 마티스보다 이중섭이 훨씬 더 거칠고 대담한 필치가 보이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춤추는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에 유체 물감을 썼는데 사실은 종이에는 잘 안 씁니다. 유체 물감을. 왜냐면은 그 유체 물감 자체의 그런 그 성분을 종이가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종이 이제 잘 찢어지고 그걸 견디기가 힘든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가 유체 물감이나 이제 유체 물감을 닮은 재료인 아크릴 물감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라는 천 위에 제작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근데 아마도 그 추측상 그때 당시 이제 이중섭이 금전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초창기에는 사실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다 올 정도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유학을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때 이게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집안이 이제 몰락하면서 굉장히 집안 형편이 좀 좋지 않아집니다. 그리고 힘든 시기를 겪게 되는데, 그래서 뭐 막노동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고된 일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갑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일본인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일본인인데 그 아내를 만나서 아들도 둘이 낳고,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그 생활고에 좀 못 이겨서 그 아내랑 아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아기들까지 힘드니까 우선은 일본인 아내와 아들을 이제 일본으로 다시 보내고 본인 혼자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병에 걸려서 일찍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의 그런 가정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은지화라고 있습니다. 그 은지화는 이제 이 사람이 종이 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 그러니까 담배갑에 있는 그런 은색 종이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이제 담배갑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은색 종이가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걸 이제 뜯어서 거기다가 이제 긁어서 은박을 이제 뾰족한 도구로 긁어가지고 그림을 표현했었다라고 해서 은지화인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주워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재료에 맞지 않는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그런 종이에다가 유체 물감을 한다거나 요렇게 이제 제작을 했었던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중섭의 작품을 우리가 흰소랑 춤추는 가족까지 봤었고요. 자, 이 마티스 얘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자, 이 마티스라는 사람은 그 요새 작품 이제 한 1, 2년 됐죠. 자, 1, 2년 전부터 이 사람 그림이 아주 핫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작가의 작품을 많이 봤을 건데, 보통 이제 흰색 종이에 인물 드로잉 작품을 많이 이제 사람들이 인쇄본을 찍어내서, 그러니까 복사본이죠. 그걸 찍어내가지고 그 집의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알 건데, 이 마티스라는 화가는 20세기 이제 프랑스에서 그 야수파라는 유파를 이 사람이 창시를 했습니다. 그 야수파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원색적인, 아주 강렬한 그런 색채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붓터치 자체도 굉장히 거칠고 역동적이면서 형태 자체는 자세하게 안 그리고 아주 이제 단순화시켜서, 또는 뭐 좀 실제와는 조금씩 다른 그런 왜곡된 형태를 표현하기도 했었던 그런 유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마티스가 창시한 야수파와 이중섭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수근의 작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근의 노상의 여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1962년작이고, 자, 캔버스의 유체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입니다. 자, 박수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그림이 거래되고 있는 그런 화가 중에 한 명인데, 엽서 크기를 1호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1호, 2호 또는 뭐 30호, 뭐 100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엽서 크기 1호당 한 2억 9천만 원, 한 3억 정도 하는 그런 이제
그 가치가 매겨지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사람 작품이. 자, 그 박수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배운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스스로 독학을 했었던 사람인데, 이제 독학을 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아주 이제 독특한 기법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 기법이 이제 자기 작품들을 이렇게 이제 묻어 나오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미술을 하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었냐면, 여러분들 이제 밀레라는 작가, 그때 수업 시간 때 오프라인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래치 작품 얘기할 때 이삭 줍기에서 밀레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제 자연주의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을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아서 이제 밀레와 같은 화가가 되어야겠다. 그러니까 자연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화가가 되어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림을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상생활의 모습, 아주 소박한 느낌의 그런 주제들을 많이 표현을 하고요. 자, 밑에 보시면은 1930년대에서 60년대로 넘어가는 이제 우리나라의 농촌입니다. 한국의 농촌이나 아니면 변두리에서 이제 가난하지만 뭐 꾸밈 없이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의 일상적인 삶을 그대로 이제 기록하듯이 표현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지금 주제에 관련된 겁니다.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고, 자, 밑에 보시면은 이제 표현 기법이 나오는데, 자, 표현 기법은 캔버스에 유체 물감을 쓸 때 우리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질감입니다. 울퉁불퉁한 그런 질감을, 이게 수채화랑은 또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아마 경험을 안 해봐서 느낌이 올지 모르겠는데, 수채화는 아주 평면적인 느낌인 반면에 이제 물 느낌이 나죠. 물을 매체로 하니까 물 느낌이 나는 반면에 그 유체물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겹겹이 쌓입니다. 캔버스 위에 겹겹이 쌓이면서 그 아주 울퉁불퉁한 질감이 잘 느껴지는 그런 기법들을 이게 좀 그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 밑에 여기 기법 보시면은 역시나 이게 토벽은 이제 흙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벽에다가 이제 물에다 갠 흙을 이렇게 칠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퉁불퉁하게. 자, 그런 토벽이나 화강암의 표면처럼 울퉁불퉁한 질감 효과. 그러니까 이거를 마띠에르라고도 합니다. 울퉁불퉁한 질감 효과를 준 화면의 바탕 처리가 특징적이다. 그래서 이 사람 작품의 특징이 이 울퉁불퉁한 마띠에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우둘투둘한 그런 느낌입니다. 거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질감 표현이 아주 특징적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인물들의 이런 표현들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이게 좀 더 실제보다는 단순화시켰습니다. 그 외곽선도 조금 굵게 두껍게 표현을 했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그 이제 핵심적인 특징만 남겨놓은 그런 모습이고, 자, 그리고 이런 소재나 그 색감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게 아주 절묘하게 그때 그 시대상을 상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 그리고 가장 이제 그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한국적인 특징을 잘 표현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수근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중섭 박수근에 대한 그 동영상을 간단하게 볼 건데, 이 두 명이 이제 우리 한국 근대회화를 대표한다라고 평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이제 같이 정리를 해놓은 동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섭과 박수근에 대한 그 참고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수업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 이제 추상미술을 대표하는 화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